반갑습니다. 수학사 개론을 맡은 광운대학교 교수 허민입니다. 수학은 아주 독특한 학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학의 역사도 매우 독특한데 다른 학문과 달리 수천 년 전에 창조된 수학의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2000년 이전의 사람들이 배운 수학과 그들이 푼 문제들을 아직도 우리는 배우고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예전에 얻은 결과에 새로운 결과를 보태고 또 새로운 연구 주제를 추가해서 현재와 같이 거대한 학문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수학은 본질적으로 누적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수학 교육에서 수학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뿌앙까레는 수학자의 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다시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단계는 매우 빠르게 통과할 수 있지만 어떠한 단계도 빠뜨릴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과학사는 틀림없이 우리의 안내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수학사 개론에서는 주계조로 제가 그 번역에 참여한 수학의 위대한 순간들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 하워드 이브스가 실제로 수학사 강의를 했던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수학의 역사를 수학의 각 주제별로 정리해서 강연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의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교재로는 제가 번역한 수학의 역사 상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의 역사책은 전통적인 수학사 책입니다. 수학을 그 역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발전상을 제시한 그런 책입니다. 수학의 위대한 순간, 우리가 주교재로 쓰는 책보다는 그 내용이 좀 더 충실은 합니다. 그리고 이 수학사 개론은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의 역사까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 개념의 인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에서 수는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수 개념을 인식했는지, 많고 적음을 구분하고 한 개와 두 개, 두 개와 세 개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했는지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옛날 호메로스 시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트로이 전쟁을 다룬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작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에 보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리시스라고도 말하는 이 사람은 그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의 배 안에 군사를 숨기는 전략 등을 쓴 아주 지략이 뛰어난 그와 같은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바로 트로이 전쟁 당시에 키클롭스란 땅을 지나가게 된 것 같은데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던 폴리페모스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 폴리페모스는 바로 그 키클롭스의 그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눈이 하나만 있던 거인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맞붙게 됐고 이 오디세우스가 그 폴리페모스의 하나밖에 없는 눈을 찔러서 완전히 장님을 만들게 됐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 장님이 된 폴리페모스는 아침마다 자신의 동굴 입구에 앉아서 양을 한 마리씩 동굴에서 내보낼 때마다 아마 이 사람은 양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을 한 마리씩 내보낼 때마다 조약돌을 한 개씩 집어들었다. 그러니까 나가는 그 양의 마리수를 조약돌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 양이 돌아오면 양을 한 마리씩 동굴에 들여놓을 때마다 조약돌을 한 개씩 내려놓았다. 그는 이렇게 아침에 들었던 조약돌을 모두 내려놓는 방법으로 저녁에 양들이 모두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 폴리페모스는 아마도 그 수를 세는 방법을 몰랐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는 세는 방법을 알았다면 조약돌을 아침에 들고 있다가 저녁에 내려놓는 수건을 하지는 않았겠죠. 바로 이 폴리페모스의 이야기는 셈, 우리가 세기의 기본으로서의 1:1 개념을 언급한 최초의 문헌상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1:1 내용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아본 그와 같은 수학적인 개념이죠. 1대1 대응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 끝부분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이 바로 그 수의 개념을 획득한 방법, 얻은 방법이 1대1 대응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방금 플리페모스가 조약돌과 양 조약돌을 이용해서 양의 마리수를 우리가 확인했다고 했죠. 또 그와 비슷한 예로 스리랑카의 베다족도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베다 부족 사람들이 코코넛의 개수를 잴 때는 먼저 한 덤에 막대기를 모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코넛에 막대기 하나씩을 할당을 해서 새로운 막대기를 추가할 때마다 그는 저것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몇 개의 코코넛이 있는지 물어보면 그는 단순히 막대기 더미를 가리키면서 저만큼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스리랑카의 베다족도 수를 세는 방법 또는 수를 표기하는 숫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집한 코코넛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막대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그 개수를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1대1 대응으로 그 인류가 수 개념을 획득한 방법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다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과서 교재에도 있듯이 아메리카 원주민이 죽인 적의 수를 그 머리가죽으로 파악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사실 사람의 머리가죽을 벗긴다는 일이 참 끔찍한 일인데 이건 아메리카 원주민이 먼저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스페인 사람이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킬리만자로 마사이족의 미혼 여성은 자신의 나이를 노스의 목걸이를 이용해서 파악하는 모양이죠. 나이가 한 살 들 때마다 노스의 목걸이를 목에 걸어서 자기 나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1대1 대응을 이용해서 수 개념을 아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그 뒤에 영구적으로 기록시킨 아주 영리한 방법이 그 남미 잉카 제국 사람들이 썼던 키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키프는 바로 매듭인데요. 이 매듭에다가 어떤 세고자 하는 대상 한 개가 있으면 매듭 하나를 짓고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세 개, 이와 같이 9개까지 그 숫자를 파악합니다. 게다가 이것이 10개가 넘었으면 이제 10개는 이 매듭의 위쪽 부분에 하나를 매듭을 지어서 10개, 2개 하면 20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십진법 체계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세고자 하는, 기록하고자 하는 물건의 개수를 이렇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잉카 사람들이 결승 문자를 썼다 그러는데 그 결승이 바로 매듭이고 이 키프를 말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바로 아까 만든 그 매듭을 지은 줄을 여러 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각 줄은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매듭진 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키프 관리자라고 여기 써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아마 통계청 직원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1대1 대응을 이용해서 얻은 수 개념을 조약돌이나 나뭇가지 또는 매듭을 이용해서 셈을 했는데 그런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그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 원시인들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로 1대1 대응을 이용해서 머리, 눈, 귀, 팔 등 신체 여러 부분으로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를 나타낼 때는 숫자도 필요 없고 수 이름도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여기 뉴기니의 부길라기 부족은 오른쪽 집게 손가락으로 다음 부위를 하나씩 접촉하는 방법으로 그 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새끼손가락 하나, 왼쪽 약손가락을 집으면 둘, 가운데 손가락을 집으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그 짚는 부위를 이용해서 바로 10가지의 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뉴기니 남동부의 파푸아 부족은 10가지가 아니라 여기 보는 바와 같이 22가지, 사실 사진에 보면 40개 이상까지 자기 몸에 특정한 부위를 찝으름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오른쪽 새끼손가락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온통 자기 몸 모든 부위를 다 찍으면서 41가지 이렇게 수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세계 어느 문명에서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고 심지어 나중엔 셈까지 덧셈, 뺄셈 이와 같은 셈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손가락 셈은 상거래에 나타나는 가장 큰 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농수산물 중개인들, 경매인들 보면 손을 통해서 자기의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세에 이르러 국제적으로 통용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15세기에 그 파촐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바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손을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왼손을 이용해서 1, 2, 3, 4, 5, 6, 7, 8, 9까지, 그리고 10, 20 해서 90까지, 오른손으로는 100, 200 해서 900까지, 또 1000, 2000 해서 9000까지. 이렇게 두 손을 이용하면 10,000가지의 모든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이용해서 덧셈, 뺄셈 등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지산법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외국까지 널리 퍼뜨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컴퓨터를 디지털 컴퓨터라고 하죠. 우리 이제 기수형 컴퓨터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숫자 컴퓨터라고 합니다. 디지털을 사실은 그게 숫자를 뜻합니다. 근데 디지털은 또 손가락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사실 디지털 컴퓨터,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는 손가락이다, 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1:1 대응을 통해서 우리 옛날 사람들이 수 개념을 획득했다고 그랬는데 이 1:1 대응은 현대에 이르러 19세기에 이르러 칸토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1:1 대응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주 그 특별한 함수를 뜻하죠.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x에서 y의 함수인데 이 x에 있는 각 원소들, 저는 밑감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각 밑감이 y, 공역이라고 하죠. 공역에 있는 각 밑감의 원소와 하나씩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b 원소는 정역에 있는 x에 있는 원소와 대응하고 있지 않죠. 반면에 g에 있는 함수 g는 정역에 있는 모든 밑감이 y에 있는 원소와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1과 3은 똑같은 원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런 것은 1:1 함수가 아닙니다. 반면에 마지막에 있는 함수 h는 1, 2, 3이 서로 다른 원소와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함수를 1:1 대응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함수 옆에 주의한 표현을 썼는데 함수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수학용어로서 적절한지 저는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함수는 특별한 대응 관계를 뜻하죠. 근데 그것이 왜 수가 붙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함수는 아무래도 펑션, 영어의 펑션을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펑션은 라이프니츠, 17세기의 수학자, 우리가 나중에 미분적 분학의 발견자로 알아볼 그 라이프니츠입니다. 라이프니츠가 처음 이 펑션을 사용했는데 같은 뜻의 라틴 말로 곡선에 있는 점과 관련된 기하학적 대상, 이를테면 접선, 접선형, 법선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펑션은 그 뒤에 뜻이 바뀌어서 특히 이제 19세기에 오면 현재 우리가 배운 이런 대응 개념으로 함수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그 개념이 바뀌어서 그 용어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도 사실 함수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률론의 경우 보면 확률, 통계에 보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확률 변수는 여기 보면 어느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원수에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학에서는 확률 변수를 쓰고 있습니다. 수학의 분야에 따라서는 변환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이 변환은 함수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1차 변환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선형 변환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선형 변환도 특별한 함수이죠. 그런데 이런 용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라고 하는 말이 적절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맵이란 말도 나오는데 사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죠. 이 맵도 결국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수가 원래의 뜻이 집합 사이에 두 집합 사이에 대응을 뜻하고 짝짓기를 뜻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말을 살려서 주룹이라는 말을 한번 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룹은 그 구절을 받고 흥정을 붙여주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개인, 중매인 이런 분들이 바로 그 주룹이라고 하네요. 집주룹, 땅주룹. 요즘으로 치면 부동산 중개인이죠. 이 주룹이란 말이 생소해 보이지만 사실 드라마에도 등장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정운표가 바로 집주룹으로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주름이 아니라 집주룹입니다. 게오르그 칸토는 아까 다시 이제 1대1 대응을 이용해서 이 게오르그 칸토가 한 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오르그 칸토는 통상 우리가 집합론, 모음이론을 발견한 사람 또는 그것을 정착시킨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수준의 집합론은 참 쉽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칸토가 한 일은 1대1 대응의 개념을 끝없는 모음, 무한집합에 적용을 해서 초한수 이론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초한수는 유한한 수는 자연수를 말하고 그것을 넘어선 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통상 이 끝없는 모음 무한집합을 팔자를 누워놓은 이와 같은 꼴로다가 표현을 하죠. 무한대, 끝없이 큼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끝없는 모음 사이에도 크기 관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칸토가 알아내게 됩니다. 바로 1대1 대응 개념을 이용한 것이죠. 우리 폴리페모스가 조약돌 하나로 한 개, 양 한 마리, 조약돌 두 개로 양 두 마리를 구별했듯이 이 게오르그 칸토는 1대1 개념을 이용해서 무한집합, 끝없는 집합 사이에도 그 자연수와 같은 식의 크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끝없는 모음 무한집합은 수학에서 상당히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 유클리드의 경우 공리에 보면 전체는 그 부분보다 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끝없는 모음의 경우에는 그 참점 모음이 진부분 집합이 원래의 집합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칸토보다도 거의 300여 년 전에 갈릴레오는 임의의 두 선분 사이에 1대1 대응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긴 선분이 있고 그것의 일부인 짧은 선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선분의 끝점끼리 연결해서 한 점에 모을 수 있겠죠. 그러면 긴 선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이 짧은 선분의 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짧은 선분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긴 선분의 점이 있겠죠. 결코 긴 선분에 짧은 선분에 있는 점보다 더 많은 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자연수 전체의 모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2, 3, 4에서 쭉 있죠. 근데 여기에 제곱수,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들의 모임입니다.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이와 같이 그 제곱수들의 모임을 생각하면 이들 사이에 1대1 대응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의 개수만큼 제곱수도 있죠. 그래서 틀림없이 이 제곱수 전체의 모음은 자연수 전체의 모음의 참쪽 모음, 진부분 집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소의 개수가 더 적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두 집합이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개수를 우리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또 무한집합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이와 같은 무한집합, 끝없는 모음의 이런 특이한 성질을 알아내고는 무한집합, 끝없는 모음에 대한 연구를 포기했습니다. 그 뒤에 많은 수학자도 무한집합, 끝없는 모음의 연구를 포기를 했는데 우리 칸토가 19세기 말에 대해서 그 무한집합에 대한 연구를 과감하게 시작한 것이죠. 유크리트의 공리, 전체는 그 부모보다 크다는 이 공리를 깨고 이와 같은 유한집합, 유크리트의 공리는 유한집합, 끝나는 모음에서나 성립하는 것이지 끝없는 모음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공리를 또는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무한집합 끝없는 모음의 특이한 성격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예가 힐베르트 호텔입니다. 힐베르트 호텔은 수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호텔인데요. 여기는 호텔의 방의 개수가 끝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수 1, 2, 3, 4를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응하는 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의 특이한 점은 만약 어느 날 이 호텔의 모든 방에 투숙을 해서 이제 빈 방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이 방에서는 새로운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투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인은 안내 방송만 하면 됩니다. 1번에 계신 손님은 2번 방으로, 2번에 계신 손님은 3번 방으로 자기 방 번호에 하나씩 더해서 그 다음 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면 1번 방이 비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새로운 손님도 여기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한 명만이 아니라 두 명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자기 방 번호에 2개씩, 2씩 더한 방으로 옮기면 처음 1, 2번 방이 비게 되고 2명을 받게 되겠죠. 10명이 와도 투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욱 놀랍게도 한없이 많은 사람이 와도 역시 투숙을 시킬 수 있는데 우리 주인은 안내방송만 하면 됩니다. 1번 방에 있는 분은 2번 방, 2번 방에 있는 분은 4번 방, 3번 방에 있는 분은 6번 방. 그러니까 각 방 번호에 2배를 한 그 번호의 방으로 옮겨달라고만 부탁을 하면 이제 방 중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홀수번 방들이 모두 빕니다. 1번, 3번, 5번, 7번. 그래서 무수히 많이 온 사람도 다 투숙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고 그 흥미로운 곳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한만을 다룬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그런 책을 사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힐베르트 호텔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호텔의 개념을 처음에 도입한 사람이 다비트 힐베르트라고 하는 독일 수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끝으로 이번 강의에서 주요한 수학자로 등장한 칸토와 힐베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게오르크 칸토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도이칠란트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취리와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한 다음에 할레 대학 교수가 돼서 죽을 때까지 그 할레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할레 대학에 있을 때 바로 이 끝없는 모음, 무한집합의 이런 특이한 성질들, 특성들, 그 자기가 말한 초한수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발표가 모든 수학자로부터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학자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칸토는 내 생각에 뭔가 잘못됐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고 그 공격이 하도 심해서 신경쇠약에 걸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할레에 있는 정신병원을 주기적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죽을 때도 할레 대학 정신병으로 사망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참 수학에서 그 수학자끼리의 논쟁이 심한 경우가 참 많은데
정말 안타까운 논쟁 중의 하나로 바로 이 칸토와 그 반대자들 사이의 논쟁을 말합니다. 칸토가 말한 아주 말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멋진 말은 이겁니다.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 사실 수학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수학을 창조해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정신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으로 창조해내는 게 사실은 수학입니다. 물론 그렇게 창조해내도 다른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쓸모가 있어야 되겠죠. 칸토는 살아상전에 도이칠란트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독일 밖에서는 이 칸토의 집합론, 모음 이론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이 집합론에 관한 학회, 학술대회도 열리고 했다고 합니다. 앞에 힐베르트 호텔이 있었죠. 힐베르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힐베르트는 케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나서 그 케니스베르크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케니스베르크를 여러분이 아마 지도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케니스베르크는 지금 러시아 땅이 되어 있는 바로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옛날 도이칠란트 제국일 경우 제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프로이센이 있었는데 그 프로이센의 수도가 처음 수도가 케니스베르크였고 나중엔 베를린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케니스베르크, 그리고 수학에서는 또 이 케니스베르크는 꼭 성지와 같기도 한데 그 이유는 바로 케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케니스베르크에 흐르는 프레겔 강이 있는데 그 프레겔 사이에 섬도 있고 그래서 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7개의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케니스베르크 사람들은 이 다리를 건너면서 산책을 했는데 각 다리를 2번은 지나지 않으면서 7개의 다리를 모두 지나는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도 그 문제를 풀 수 없게 됐다고 하지요. 이와 같은 문제가 이제 18세기에 오일러라고 하는 수학자 귀에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일러는 이 문제를 수학자답게 해결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요 섬을 하나의 점으로 표시하고 우리가 이 위쪽의 육지도 지나간다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4개의 지점을 생각하고 그 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서 오일러는 이 케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를 요 각 성부를 2번 그리지 않으면서 7개의 선분을 모두 그리는 방법, 한붓 그리기라고 하죠. 예전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그와 같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해결한 방법은 아주 수학자답습니다. 그와 같이 한붓 그리기가 불가능하다. 7개의 다리를 한 다리를 2번 지나지 않으면서 모두 지나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일러의 이 케니스베르크 다리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 수학에서 그래프 이론이라고 하는 분야를 탄생시킨 바로 그와 같은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자에겐 케니스베르크가 아주 유명한데 지금은 지도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힐베르트는 이 케니스베르크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괴팅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당시 괴팅겐 대학은 도이칠란트에서 베를린 대학과 함께 수학과에서 쌍대, 양대 산맥을 이루던 그와 같은 대학이었고 미국 사람들이 당시는 독일로 도이칠란트로 유학을 갔는데 잘 유학을 갔다 그러면 이 괴팅겐 대학으로 가는 거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힐베르트는 엄청난 연구 결과를 내면서 세계의 지도적인 수학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힐베르트는 칸토가 그 집합론, 모음 이론을 발표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그 칸토의 집합이론을 옹호했던 그 같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칸토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이 낙원으로부터 우리를 내쫓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대학 수학과의 전공 서적에 보면 1장은 항상 모음 이론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만큼 모음 이론은 수학의 모든 분야의 기초로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대1 대응 개념을 통해서 우리 옛날 사람들이 수 개념을 획득했고, 그와 같은 1대1 대응 개념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현대 수학에서 그 집합론, 모음 이론을 정립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